같아서 예, 뭐 말씀도 굉장히 좋고 예, 간증 또한 굉장히 그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예, 세상을 그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원인과 내부 그 안을 들여다보는 그 통찰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사이트거든요. 그 내부 안을 들여다본다. 그러한 부분을 그 바라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안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오늘 그 서신 신대원 여러분들은 정말 예, 이 땅에 그 바른 신앙을 이끌어갈 굉장히 뛰어난 보석들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젊은 어떤 그 신학생들의 눈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면 지금 시간은 그 평생토록 어떤 그 해외에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어떤 대사이직을 하면서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이 국가의 모습들을 바라보셨던 그런 대사님께서 오늘 뭐 주제가 예수 복음을 통해 변방국에서 중심국으로라는 주제이지만 글쎄요 시국에 관한 또 나름대로의 어떤 통찰력 있는 말씀도 혹시 해주실 수 있진 않을까 기대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최원학 대사님의 특강 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 많이 인용되는 것 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변방국에서 어떻게 하면은 중심국으로 가느냐, 또 지금 중심국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데 어떻게 성공적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소 교수님 저한테 주신 시간이 20분이죠. 그래서 20분 동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단길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BC 200년부터 BC 2세기부터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 전 1400년 경까지 비단길이 있었습니다. 이 비단길이 동서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고리였고 이것이 동양 문명이 서양 문명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그 같은 과정이었고 그 당시에는 동양이 서양보다 훨씬 더 문명이 앞서 있었지 않습니까? 비단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실크로드거든요. 실크로드인데 이게 빔이 잘 안 되네요. 실크로드가 이 중국 시안입니다. 사실은 이건 나중에 된 것이고 시안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유럽까지 이 비단길이 있었는데 이 우리 조선은 옛날의 조선은
이 비단길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비단길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그 문명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정에 있다가 이제 콜럼버스가 몇 년이죠? 1492년 미국 대륙을 발견합니다. 발견해서 이제 이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이 타고 간 배가 잘 아시는 산타마리아 호 배죠. 이 배 세척이 미국 대륙을 발견해서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은 대항해 시대가 열려가지고 전 세계가 막 요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끼질 못했어요. 이게 변방국의 비극입니다. 변방국 비극. 이제 대항해 시대 지도를 한번 보면은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데 대항해 시대가 약 250년, 300년 정도 되죠. 동서의 교류가 막 시작되죠. 중국엔 마카오, 일본은 나가사키. 일본은 그 당시에 이 대항해 시대의 끝자락에 올라탑니다. 올라타가지고 서양 문물을 받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조선은 그 대항해 시대의 그 물결에 완전히 제외되어 있어.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조선이 건국된 것이 1392년. 그리고 딱 100년 후에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고 대항해 시대가 열렸을 때 일본은 서양 문물을 받아가지고 힘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키죠. 그게 딱 대항해 시대에 이른 100년 후엔 임진왜란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 조선 보고 지금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까 길을 좀 비켜주시오. 그렇게 힘이 세졌어요. 이와 같은 이 대항해 시대에도 우리 조선은 변방국으로 제외되어 있었어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죠.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이 언제부터인가요? 여기 나야 되죠. 1760년부터 1830년까지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이때가 또 전 세계가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조선은 변방국에서 이 산업혁명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차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뭘 했느냐? 왜 그렇게 저거 했느냐? 중국 명나라죠. 명나라의 원칙,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안 나가고 이 오랑캐들하고 거래 안 한다. 우리가 제일이니까 국내에서만 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기본 방침에 따라서 조선도 바깥에 안 나가고 사색당파, 주자성리학 거기에만 매몰돼가지고 바깥에 있는 것들은 다 오랑캐다. 그놈들하고는 상대 안 한다 하고 일체 그쪽을 얼굴을 돌리지 않았죠. 산업혁명 때에도 우리가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 산업혁명의 끝자락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죠?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하죠. 메이지 유신을 함으로써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30년 후에는 세계 강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을 침략하고 러시아를 이기고 청나라 부시고 다 해서 저 5분 전에 좀 시간을 얘기해 주시면 네. 시간이 맞춰서 길게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변방국의 비극입니다. 세 번의 대세계 큰 요동치는 변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구에도 햇빛 들 날이 있다. 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공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1885년 아펜제르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항에 도착해서 선교를 시작할 때가 1885년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해서 해방을 막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하는 70년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에 들어갔습니다. 20세기에 세워진 국가가 190개인데 190개 중에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으로 들어간 나라는 전 세계 8개 나라예요. 8개 나라인데 그 중에 대한민국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996년에 만불, 그 다음에 2006년에 2만불 시대를 맞고 2018년에 3만불 시대를 냈고 지금 우리가 얼마죠? 36,000불.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세계은행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중시국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모범국가다 라고 세계은행이 보고서를 내면서 모난하는 거 아니 앞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길 원하는 나라는 한국의 경험을 배워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한 발전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발전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요? (2012년) Foreign Policy라는 잡지가 있죠. 잘 아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입니다. 여기에서 지정학자 브루스 존스 그리고 토마스 라이트라는 두 학자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G7 시대는 지나가고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태리, 캐나다 이 7나라가 이제 시대는 지나가고 2040년은 거츠 시대가 올 것이다. 거츠는 G는 독일, U는 United States, T, Turkey, S, South Korea. 이 4개국의 시대가 1940년에는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하나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 북극 항로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의 변방국에서 중심국으로 가는 그 과정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 두 학자의 평가, 특히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 국민의 근면성 그리고 열정 이것을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육열. 정말 대한민국의 이 엄마 부대 사모님들 무섭죠. 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성분이 몇 분인가 한 5, 6분 계시는데 남자는요 아주 멍청해요. 멍청해요. 근데 여성분들 엄마 부대가 똑똑해. 10배는 똑똑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축 세력은 엄마 부대. 저기 서 교수님 죄송하지만은 여성분들, 아멘. 사모님들이 다 있어요. 나머지는 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열 어느 정도인지 잘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이 엄마들이 요즘 얼마나 극성스러운 거 하니 아들 군대 보내놓고 그 부대에다가 전화해서 아유 대대장님 우리 아들 지금 그 업무가 어려운 것 같은데 딴 부서로 좀 옮겨주세요. 좀 그래요. 그죠? 한국의 높은 기술 수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이 반도체는 세계 최고. 또 요즘 HSM이라고 해가지고 하이밴드 그것을 갖다가 SKS도 발명했죠. 그리고 조선 기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대한민국의 지금 기술은 정말 세계의 첨단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을 해주십시오. 한국은 개신교 국가. 개신교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변방국에서 중심국으로 가고 앞으로 거츠 시대에 세계 중심 국가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강연을 이것저것 다닙니다만은 기독교 이 계통에서는 제가 아닌 곳에서는 이걸 뺍니다. 외관이 조금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러나 여기는 우리 다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개신교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아에 나라가 48개 있죠? 48개. 이렇게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기독교 국가 몇 개인가요? 아세요? 기독교 국가 4개. 필리핀, 한국, 그 다음에 동티모르. 여기 호주하고 동티모르 여기 있어요. 요거 동티모르. 호주하고 인도네시아 사이에 동티모르. 잘 모르는 나라죠. 뭐 인구가 한 100만밖에 안 되니까 조금은 섬나라예요. 동티모르. 그리고 하나가 이 끝모대에 있는 아르메니아. 4개국 딱 4나라. 근데 이 중에 개신교 국가가 몇 개예요? 몇 개입니까? 대한민국 하나예요. 전 아시아의 개신교 국가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48개국. 그럼 나머지 요 3나라는 뭐냐 하면은 천주교. 그 아니면은 이쪽 아르메니아는 그리스도교 거기에 들어가죠. 동티모르도 천주교. 그다음 필리핀도 천주교죠. 사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신학 공부하시는 교수님 다 하시고 뭐 아시겠지만은
신학 공부하시는 학생들한테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숙제 하나. 왜 아세아 48개국에 기독교가 only 대한민국밖에 없느냐? 이유가 뭐예요? 그걸 제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이 숙제를 일주일 내로 소 교수님한테 보고 주십시오. 제가 학교에서 이유가 뭐냐? 네, 말씀을 해주세요. 요거는 숙제로 놔두고 다음 기회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 보고를 다 소 교수님한테 해주세요. 북구 강로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잘 아시죠? 이 지금 세계 물류가요, 이 남방항로 하나가입니다. 그래서부터 한국에서 시작돼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말라카에 올지나서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갑니다. 왜 네덜란드 로테르담이에요? 왜? 로테르담이 세계 물류의 중심지입니다. 모든 물류의 중심이 로테르담. 이게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강점이죠. 이게 여기 있는 데가 22,000km예요. 날짜로 40일이 걸립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40일이지 이 말라카 여기가 수심이 26m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배가 가다가 잘못하면은 좌초하기도 하고 굉장히 섬들이 많아서 굉장히 항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리고 워낙 배가 많으니까 스웨즈운하는 요즘 굉장히 트래픽이 많아가지고 교통이 많아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8씩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웨즈에서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은 딱 막혀가지고 한 달씩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엄청 여기도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와 같은데 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은 한국에서 베링 해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러시아 노르웨이에서 로터담까지 가는데 15,000km, 7,000km가 짧아요. 짧고 그 다음에 시간도 30일, 그러니까 열흘이 절약이 되는 거죠. 이 물류 비용이 얼마나 절약이 되며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다가 깊기 때문에 전혀 해상의 통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북극항 이 얼음이 지금 80%가 녹았어요. 이제 앞으로 여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뒤에 이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북극항로의 얼음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녹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북극항로를 통해서 이 동북아시아가 세계 물류의 중심지가 되는 때가 머지않아 옵니다. 이미 2013년 2월에 그노비스 이 선박 회사가 북극항로를 시범 운행을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얼음이 있었기 때문에 배만 못 갑니다. 앞에 쇠빙선, 쇠빙이라는 쇠를 깬다는 얘기고 빙은 얼음이에요. 얼음을 깨는 배를 앞세우고 지나가요. 그러면 뒤 쫓아가요. 이렇게 해서 2013년에 이 북극항로를 통과를 했습니다. (2025년 9월에) 지금 얼음이 이 정도 지금 80%가 지금 북극인데 얼음이 녹았어요.
이게 시뮬레이션을 만든 건데 2030년 9월 가게 되면 저렇게 많던 얼음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거의 10% 정도. 2035년 되게 되면 거의 다 녹아. 이 여름 되게 되면은 얼음 없어서 그냥 항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얼음이 녹. 그래서 이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면 곧 됩니다. 곧 되는데 한여름에도 세빙선을 앞세우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죠. 동부가 경제권과 남북 통일인데요. 이 북극 항로가 개척되면서 이 물류가 아세아, 동북아시아권으로 오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국으로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남북 통일을 해야 됩니다. 남북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북극 항로의 해당 국가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이 4개국이 협력체를 만들어서 세계 물류의 중심국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전제 조건으로서 우리가 남북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정쟁이는 아니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베르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 1989년 11월 9일인데 그때 제가 베르린 총경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통일에 대해서 우리도 빨리 통일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통일의 전념을 해왔는데 제 경험이나 또 제 소명으로서는 앞으로 15년 내에 반드시 통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단서가 조금씩 보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엄청난 대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국제정치학을 하고 국제사회의 하나의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항로가 개척되고 동북아 경제권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40년에는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 경제권의 최선두로 올라갑니다. 이게 북미, 이게 EU 경제권이 세 개죠. EU, 북미, 동북아시아. 이제 동북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지금 이전해요. 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남북 통일되게 되면 2050년, 40년, 50년은 세계 4위. 이게 지금 4위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고는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위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 벌써 우리가 세계 8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2위,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 계기가 될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하게 되면 러시아는 아세아로 진출합니다. 사실은 유럽 국가이기도 하지만 러시아는 아세아도 있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아까 그 지도에 보신 것처럼. 그럼 왜 러시아가 아세아 국가로 오느냐? 이번에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EU에 적기났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러시아가 기분이 좋으면 가스 열어주고 기분 나쁘면 가스를 닫고 해가지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나라가 어디입니까? 독일, 프랑스. 네. 굉장히 손해를 봤죠. 최근에 독일에 있던 광부 모임을 가졌었는데 거기에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최근 3년 동안에 독일의 전기값이 3배가 올랐대요. 이 가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EU로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동북아 쪽으로 아시아 국가로 들어오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극 항로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현대조선의 쇠빙선 17척을 지금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지금 현대가 만들고 있어요. 아시아도 진출합니다.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협력 강화가 필수죠.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것이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의 예견입니다. 러우 정전 후 미국이 대러시아 제재를 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가장 큰 적은 중국.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같은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가까운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하나. 1949년 중국 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이 됐어요. 그때 스탈린, 소련의 스탈린이 중국에게 너희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철도도 제대로 못 놨는데 우리나라가 철도를 놔줄 테니까 철도 연결하자. 그랬는데 모택동이 예, 좋습니다. 철도를 넣읍시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러시아가 중국에 들어오는 것이 심상치 않다. 예,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궤도를 바꿨어요. 협궤로. 협궤로는 좁은 거. 일본 철도가 좁죠. 예, 협궤로 해서 들어올 때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꾸 타야 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왜? 러시아하고 중국은 접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접해 있는 나라는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연해주 그 땅을 빼앗겼죠. 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이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를 그렇게 소홀히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적은 중국입니다. 가장 큰 적은.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적도 중국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참 중국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광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동의하실 분이 여기에 몇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그게 현실인데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주적입니다. 지금 종북 좌파요. 종북 좌파는 힘도 못 써요. 왜? 돈이 없어요. 지금 군대 밥도 못 먹이는데 북한 남한에 있는 종북 주사파들한테 돈을 보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내요. 그럼 누가? 종중 좌파. 중국은 돈은 인민을 위해서 한 푼도 안 씁니다. 공산당 세력 확장에만 돈을 쓰고. 좀 얘기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하여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재 풀고 대중 제재 봉쇄를 강화할 겁니다. 러시아의 주적은 중국이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충분히 얘기를 못 했는데 일단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